안녕하세요.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 5주차 수업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분들 되게 2주 만에 보는 건데 막 설레고 살짝 긴장도 되고 첫 수업하는 것처럼 마음이 좀 묘하더라고요. 오늘도 그러면 여러분들 슬라이드와 함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그리고 코딩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 패들렛에 올라온 동영상 2개를 함께 보셨으면 해결이 됐을 것 같고요. 뭐 따로 확인하거나 이런 과정은 없을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공지능의 역사, old and new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창에 오늘 많은 분들께서 벌써부터 들어와 계시는데요. 오늘도 슬라이드 창에서 여러분들 실시간 반응, 질문, 궁금증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분반 편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반 채팅방 이메일을 보내드렸는데 아까 못 받으셨다고 하는 친구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스팸 메일함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메일을 내가 분반 조교님께 못 받았다 하는 친구분들께서는 스팸 메일함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과끼리 모여 있으니까 혹시라도 메일을 못 받으셨으면 다른 친구에게 여쭤보시면 그 친구가 오픈 채팅방 링크를 공유해 주실 거예요. 반드시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채팅방이고요. 저희 학생 여러분들께서 또 서로서로 도와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림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이번 학기에도 여러분들께서 원활한 소통 창구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도 학생분의 의견이셨어요. 혼자서 하긴 너무 벅찰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리딩도 하고 막 코딩도 하고 싶다라는 학생분들의 의견을 반영한 건데 스터디 그룹 하고 싶다고 했던 사람이 몇 명일까요? 139명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슬라이드를 패들렛에 올려놔서 여러분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으면은 139명의 학생분들께서 스터디 그룹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우선 오픈 채팅방이 열리게 되니까 그 안에서 직접 찾으셔도 되고 제가 그 스터디 그룹을 하고 싶다고 한 친구들에게만 따로 이메일을 보낼게요. 그래서 원하는 토픽이 뭔지도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뜨거운 여러분들의 열기 진심으로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나요? 들어오는 거 그렇죠. 고든님, 조교님들의 코드 자료가 생겼어요. 여러분 보시면 저희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어떤 뭐뭐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의 바탕에서 저희 조교님들께서 간단한 코드 설명과 시연 영상을 찍었는데요. 지금 저희 조교님들께서 올려주신 파일은 파이썬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현서 조교님께서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이경환 조교님께서 탐색적 분석, 사실 전처리 두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미싱 밸류를 없애는지,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디텍트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심리학 데이터, 이경환 조교님 2개나 만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심리학 실전 분석 데이터 하는 영상을 하나 찍어주셨는데, 이거는 심리학과의 김학진 교수님과 아마 학생들이 함께 쓰신 논문 같은데 그 실제 논문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그대로 이경환 조교님께서 담아주셔서 우리 학생분들께서도 나도 언젠가는 논문을 퍼블리시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욕심이 있고 관심이 있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양여진 조교님께서는 기술통계 회귀분석을 파이썬으로 분석하는 걸 올려주셨는데 이거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이 지금 너무 인기 영상이 됐어요. 여진이 혹시 봤어요? 이게 무슨 조회수가 벌써 300이 넘어. 제 미천한 유튜브에서는, 채널에서는, 거의 역대급 인기작으로 등장한, 영상인데요. 기술 통계와 회귀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재밌게도 와인 데이터로 시연하는 영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학생분들께서 웹크롤링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진 조교님께서 놀랐다고 이게 어딘가 알고리즘을 탄 거야. 그죠? 이게 와인바일까? 아니면 표지바일까? 아니 근데 목소리도 여진 조교님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갑자기 엄청나게 인기 영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고 여진 조교님께 이거를 부업으로 한번 부캐로 해봐도 너무 좋을 것 같다. 썸네일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현 조교님께서는 여러분 웹프롤링을 하는 거를 코드와 함께 공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패들렛에 가시면 파이썬 코드가 있고 다운을 받으셔서 네이버에서 크롤링하는 것들을 함께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서희빈 조교님도 굉장히 재밌는 주택 가격 예측 모델,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것저것 예측하는 모델을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굉장히 알기 쉽게 거의 강의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뭐 이해람 조교님 말이 필요 없죠. 지나치게도 텍스트 분석을 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실제 그 영상을 찍어주셨어요. 이다은 조교님께서는 여러분 보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손글씨 분석기 있죠? 핸드라이팅을 어떻게 우리가 이미지 파일을 인식할 수 있는가, 그것을 딥 뉴럴넷을 통해서 시연하는 영상을 찍어주셨는데, 이 8개 영상 모두 다 너무너무 훌륭해서 여러분들께서 스터디 그룹을 하고 이럴 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 주차마다 한 바퀴 2개씩 정도 여러분들 따라해 주시는 스터디를 진행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제가 하고 싶어하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파이널 주제에 핏이 맞는다 하면 그것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굉장히 너무너무 조교님들께서 친절하게 영상을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 회식 때도 제가 고기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멘트와 함께 본격적인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코멘트라서 다 까먹으셨나요? 근데 진짜 너무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선은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에 여러분들 고연전으로 약간 리셋을 하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때 저희가 뭘 했어요? 2주 전에 가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리고 데이터 분석의 100배 즐기기. 그 영상은 남아있어요. 와, 누가 그 K무크에서 그 대과인 수업하는 것도 찾아보셨더라고요. 사실 K무크에 들어가시면 이 대과인 6주짜리 버전으로 되게 짧게 요약된 버전이 올라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었어요. 김태령 학생님이 커멘트에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포탄과 총알에 맞은 전투기 조사에서 전투기 기체 중 어느 부위를 보완해야 될지 논의를 했대.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서 전투기의 앞부분에 막 총알을 많이 맞았어. 그러면 그 앞부분의 전투기 기체를 좀 더 두꺼운 방탄으로 바꾸거나 뭐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추격당해서 못 살아온 전투기 데이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살아 돌아온 전투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비행기를 바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진짜 문제는 그 추격당한 전투기가 왜 떨어졌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었는데, 오늘 나이팅게일 사례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치, 군인들의 사망 원인을 통계를 내서 누가 전쟁터에서 다쳐온 건지 아니면 병원에서 감염병에 감염돼서 죽는 건지, 그거를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그 이후에 위생 상태를 개선했더니 와,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확 줄었더라 라는 것을 보여준 그래프였어요. 그것 때문에 훈장도 타시고. 그러면 그 안에 전쟁에서 사망한 환자의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게 큰 문제일까요? 오, 그죠, 태령 학생님. 병원 내 환경을 바꾸시고 싶었던 거죠. 병원 내에서 위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죽는 사람을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여기 커멘트를 보시면 멋짐을 정의하는 기준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시간 되게 재밌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멋진 사람이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기 때문에 조금 더 데이터를 신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뭔가 이 나이팅게일 예를 들면서 뭔가 헌신적인 마음 때문에 유명한 것이 아니라 지성과 어떤 분석 능력 때문에 유명해지셨구나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마음과 머리 모두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뭐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걸 뭐 꿈보다 해몽이죠. 이렇게 찰떡같이 해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디지털 아카이브 이런 프로젝트들도 보여드렸었는데, 인문학도가 느끼기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데이터 자료를 뭔가 좀 인문학도에게 너무 먼 것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피부로 굉장히 가까이 느낄 수가 있었다. 사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사료 데이터들을 모아진 아카이브들 주소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오늘 수업 마치면 패들렛 창에다가 공유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잠시만 보시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지지난주죠 벌써.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여러분들께서 가장 26명이나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그게 사실은 그 이메일이었죠. 합응을 하니까 수업을 일찍 맞춰달라는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셨어요. 실제로 보니까 저희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한 200명 정도는 합응을 안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합응을 안 가는 친구들의 수업권도 저희들이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업은 저는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이 뭔가 우선 학생들의 반응을 항상 반응해서 수업 해주신 걸 감사하다고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익명으로 쓴 이메일에 이제 또 여기 슬라이드 창에서도 익명으로 한 친구분이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익명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코멘트창에 남겨주셨었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숨고 싶을까? 그리고 또 어떤 친구분들께서는 이해가 된다. 그 학생이 그랬던 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서기 싫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심지어 지금 저희 슬라이드 창에서도 익명으로 제가 계속 실명으로 해달라고 해도 꾸준히 익명으로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왜 그러시는지는 저도 이해가 돼요. 뭔가 실명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어텐션을 많이 받는 것 같고 특히 인트로버트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연습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뭔가 익명 뒤에 숨지 않는 그 연습. 그래서 제가 당당해도 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감동이라고 느꼈다고 하시는 것도 조금 놀랍죠. 너무 당연한 일인데 안 숨어도 되는 일까지 숨을 필요 없으시다. 저는 진짜로 이런 꼰대톡을 또 계속 하게 되는데 신입생들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을 저희가 같이 하는 것 같아요. 1학기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어떤 친구가 그 출석 퀴즈를 공유하는 뭐 그런 일들이 오픈 채팅방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또 성장하고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소심하게 저 위에 조그맣게 써놨지만 정말로 초대형 폰트로 한 페이지를 쓰고 싶었던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을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깜짝 놀랄걸요. 무슨 일이 있었게요. 정말 이 이메일을 읽고 제가 울었어요. 슬라이더 창에 익명으로 올리셨던 친구님께서 저한테 수업 마치고 이메일을 주셨어요.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던 게 20일 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신입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양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 애티튜드나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당연히 나눠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의미 있는 익명성에 관한 논의를 또 할 수 있어서 수업이 굉장히 풍성해졌던 거죠. 근데 마지막 문장이 진짜 저를 울렸어요. 저희 영혼의 양심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확실히 학생들을 키우다 보면 너무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너무 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한테 당연히 실명으로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 이메일 이름을 제가 가렸지만 이 용기가 진심으로 저를 여러분께 혹은 이 학생분께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수업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지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라서 까먹었을까봐 좀 복습을 내용을 가져왔었는데요. 이 수업에서는 되게 특이하게 제가 봤을 때 2022년에 대과인을 들었던 학생들은 세종대왕이 1위였어요. 어떤 한 학생분께서 세종대왕이 다른 학기에도 많이 나왔던 게 되게 신기하다고 해주셨었거든요. 2022년 대과인 수강생이 623명 정도 됐어요. 지금 우리 수업보다 조금 더 많고 근데 지금 우리 수업은 조금 많이 분산이 나오긴 했지만 진짜 세종대왕, 부모님, 이순신, 아인슈타인은 항상 탑 링크에 있었어요. 굉장히 신기하죠. 연구 질문과 연구 가설에 관한 이야기도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출석 서베이에 물어봤었는데 그 질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설을 수립하셔야 되는 건데요. 너무 진짜 열심히 여러분들께서 응해주셔서 어떤 한 친구분이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싶대요. 근데
집단 면역의 형성 여부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예를 든 공부 시간과 성적과 달리 유무를 파악하는 변수라서 이렇게 가설을 설정해도 될까 안 될까 좀 걱정이 된다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자, 슬라이드 창에 샤우팅 한번 해주실게요. 모두 샤우팅 해주세요. 이렇게 분석하면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바이너리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종속 변수든 독립 변수든 yes or no라고 단순하게 답이 두 개인 것도 분석 대상이 돼요. 오, 좋아요, 좋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게 너무 단순하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가능해. 분석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Level of Analysis. 지금 이게 분석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백신을 맞는다를 개인적인 수준에서 유무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워. 왜? 집단 면역은 그룹 단위, 매크론 레벨에서 사회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고 백신을 맞는다 안 맞는다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분석을 실제로 하실 때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개인적인 수준을 연구하시는 거.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몇 시간 하면 성적이 얼만큼 오른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백신을 맞는다 여부는 이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비중이 몇 퍼센트 이상이다. 그러면은 사회나 도시나 국가의 수준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종속 변수가 되든 독립 변수든 상관이 없어. 그런데 그리고 이게 yes or no, 2, 3변수, 바이너리 변수 상관없어. 그런데 분석 수준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벌써부터 사실은 이 친구는 그 프로젝트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거든요. 리서치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있으면 수업 내용들이 훨씬 더 피부로 와닿게 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빨리 프로젝트를 하나 고르시는 게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의 성공 비결일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뭐 출석을 몇 퍼센트 했어? 뭐 슬라이드 창에 몇 번 샤우팅을 했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데이터 과학 프로젝트를 하나 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포스터 발표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는 여러분들께 나중에서 인턴 어플라이를 할 때도 이게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사실 인턴을 되게 잘 가요. 근데 그랬을 때 보통 이 친구들이 인턴 면접을 볼 때 제가 수업에서 이러이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턴 면접을 본대요. 그러면 굉장히 특이한 프로젝트를 했구나.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결국엔 여러분들의 취직이나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될 일인데 그게 대학원 원서 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업 과정 중에 해보시면 여러분들 누가 있어? 조교님도 있고 저도 있고 실습실도 있어요. 그것을 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을 때 이 기회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변수를 이야기했지만 변수에는 다양한 것들이 수치화될 수가 있어요. 뭘 쓸 수 있는지 크게 상관이 없고 이상 변수가 아니라 이항 변수예요. 아까 전에 제가 2, 3변수라고 잘못 말했어. 뒤에서 2, 3변수를 말할 거라서. 2, 3변수는 discrete variable이고 이항 변수는 yes or no 답이 두 가지만 있는 변수예요. 그래서 그 변수들을 뭘 측정하든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에 630명의 학생들이 들었고 뭐 이러면 과목은 데이터 인공지능, 대과인, 그리고 수강생 숫자는 2021년 숫자, 2022년 숫자, 그리고 지금 2024년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요 정도로 복습이 됩니다. 자, finally. 와, 어떡해. 50분 지났어. 근데 남은 25분 동안 인공지능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심지어 이 수업 제목도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이에요. 오늘과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인공지능이 뭘까요? 자, 누가 샤우팅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과제 언제까지인지는 노션 페이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어너니머스로 질문했는데 답해주면 안 되는데 제가 답을 했네요. 네. 자,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계신가요?
오, 인공지능 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도출한다 라는 게 떠오르신대요.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방해서 만든 인공적인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인공지능이다. 챗GPT 떠오르실 수 있죠. 알파고 떠오르실 겁니다. 지금 GPT가 등장한 이후로 진짜 많은 분들께서 인공지능을 피부로 굉장히 가깝게 느끼시고 있지. 왜냐면은 알파고랑 바둑 떠본 친구들은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GPT는 다 써봤으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그림을 떠올립니다. 제가 구글에다가 인공지능하고 이미지 검색을 하면 이런 모습들을 떠올려.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떠올리지? 사람들이? 왜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이렇게 시각화할까요? 이미지화할까요? 사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나라 말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에게 발견되는 지능을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 항상 들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인공지능 모습은 이런 뇌 모습을 그리고 있거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인공지능은 GPT, 기타 등등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대부분. 그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능이 있다는 것을 언제 느끼시나요? 우리 출석 서버에서 한번 가볼까요? 출석 서버에서 한번. 나는 나의 지능을 이럴 때 느낀다. 나의 지능이 있다는 것을 이럴 때 알 수 있다. 출석 서베이 3번 질문입니다. 그 이럴 때 땡땡땡 할 때를 여러분들께서 출석 서베이에 적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경환조교님. 우리 조교님들은 내가 지능이 있다는 걸 언제쯤 느끼세요? 누가 한 병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실래요? 조교 찬스. 제가 옛날에는 대과인 수업할 때 스튜디오에서 했을 땐 조교님들이랑 같이 했었거든요. 훨씬 재밌었어요. 조교님들을 놀려먹는 재미가 있었지. 아무도 지금 마이크 켜고 시작 안 하는 거야? 들어와 계시죠, 조교님들? 오늘 이 슬라이더 창을 열심히 도와주시는 경환 조교님은 나한테 지능이 있다는 걸 언제 느끼세요? 아니 마이크 업뮤트하고 말씀해주세요. 저기 채팅창에 적지 말고 슬라이더 창에 안 들어온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경환 조교님은 내가 지능이 있다는 것을 언제 깨닫나요? 다른 조교님 누구 해볼까? 우리 슈퍼스타 시연 영상을 만들어주신 양여진 조교님은 내가 지능이 있다는 걸 언제 느끼세요? 연구실에 다른 분들이 있어서 마이크를 키기 좀 어려워. 저는 폰페이퍼 하나씩 성공할 때마다 제가 지능이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턴페이퍼를 성공할 때마다 지능이 있다고 느낀다. 좋은 답변이세요. 예랑 조교님, 경환 조교님께서 토스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니야, 다른 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거요? 어,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제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그냥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인간은 그런 거 생각하면 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음. 똑똑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국문과 이해람 조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공계 출신인 상현 조교님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상현 조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짜셨으니까 동의 없음. 동의 말고 자기 생각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어떤 글을 읽을 때 제가 지능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좋습니다. 글을 읽을 때 감사합니다. 야, 약간 조교님들이 등장하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나만 그래? 뭔가 저 혼자 하는 수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조교님들. 제가 사전에 겁을 주지 않고 바로바로 소환을 시켜서 죄송하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재밌어요. 여진 조교님은 턴페이퍼를 하나씩 하나씩 벽돌 깨기 하듯이 끝냈을 때 내가 지능이 있어. 그리고 예람 조교님은 내가 누군가, 이 원자로를 이루어진 내가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지능이 있어. 그리고 우리 상현 조교님께서는 글을 읽을 때 내가 지능이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뭐 다른 모먼트들이 있으실까요? 우리 슬라이도 창에 학생 여러분들의 의견 몇 개만 들어볼게요. 철학적 생각을 이해할 때 약간 예람 조교님하고 비슷하죠. 규칙을 발견했을 때 태령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던 방식으로 내가 문제를 생각해낼 때, 잊었던 약속 시간을 기억해냈을 때, 그렇죠. 잊었던 우리 과제 2, 데드라인을 생각해냈을 때, 반복했던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때, 공상을 하고 있을 때, 타인의 이름을 외울 때, 논리적인 말로 비판했을 때, 굉장히 다양한 순간에 우리가 GPT한테 명령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지능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농담할 때 되게 재밌죠. 근데 사실은 아까 저희 이해람 조교님께서 갑자기 말하려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흐흐. 이거 역시 지능의 발현인 거죠. 제가 여러분께 뭘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이해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충분히 지능의 발현이고 어떻게 타이핑을 하는지, 어떻게 마이크를 켜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지, 책을 읽을 때 이 글들을 이해하는지,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뭔가 인텔리전트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지금 우리가 말했던 이 모든 것들을 컴퓨터가 하면 너무 신기하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컴퓨터는 심지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풀어서 쓸 수 있지, GPT가. 그런데 그것을 고민을 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어떤 차이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우리가 지금 GPT 때문에 너무 익숙해진 이 AI.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Artificial Intelligence. 출석 서베이 4번 나가겠습니다. AI란 용어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 컴퓨터보다 옛날에 만들어졌을까? 자, 출석 서베이에 적어주세요. 4번 질문입니다. 내가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적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적힐지 되게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조교님들이 등판한 것들이 재밌었다라고 엄청 많이 적어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또 써먹어도 돼요. 재밌는데 나는. 자, 여러분들 출석 서베이에 4번 문제 경환조교님 감사합니다. AI란 정답 찾지 않아도 돼. 그냥 저는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한 거거든요.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걸 아는가가 아니라 여러분들 AI라고 하는 게 얼마나 오래된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추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몇 명만 샤우팅 해볼까? 그냥 게스 하기를 나는 이 정도에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 막 들어오신 서현 학생님, 언제쯤 AI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을까요? 1910년,
1924년, 100년 전이죠, 영선님. 1900년대 만들어졌을 것 같다. 1952년? 이렇게 구체적인 연도는 왜요, 선인경 학생님? 52년인 이유가 있어? 고대 그리스? 이한 학생님은 왜 고대 그리스지? 김동현 학생님 2000년대 초반일 것 같다. 그냥 감으로, 감으로 되게 스페시픽하게 찍는다. 이한 학생님 의견 궁금해요. 왜 고대 그리스야? 특별히 옛날일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Artificial Intelligence 자체의 역사는 굉장히 길진 않아요. 다만 기계가 무언가 지능적인 것을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환상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신화, 소설 이런 걸로는 등장을 하긴 했었어요. 다만 구체적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오늘 슬라이드를 제가 미리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 영어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살펴보자면요. 잠시만요. 지금 바깥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자, 이 바깥에서 지금 혹시 학교에 계신 친구들은 이 소리가 지금 다 들리시죠? 중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제 마이크에 들어가서 혹시 방해가 되는 게 아닐까 제가 살짝 걱정을 해서. 마이크에는 이 바깥 소리가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괜찮아요? 슬라이드 창이 혹시라도 음향이 괜찮은지 알려주시면. 지금은 안 들려? 아까는 좀 들렸었어. 잠시만 있어봐. 이게 문제가 너무 저도 공감하는데 이 수업에 디스트랙션이 돼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귀마개. 그렇지. 아까 들렸어요? 진작 말해주지. 자, 제가 귀마개를 하면 오케이, 끝. 자, 그래서 되게 이상하네. 자,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잠깐만. 제 컴퓨터에서 나는 소리를 오케이, 끝. 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게 머신이 intelligence를 demonstrate 하는 거다. 마빈 민스키라는 분이 계세요. 이 마빈 민스키가 이 AI에 이 귀마개를 꼬꾸로 못하겠다 울려서 큰일이네. 이 마빈 민스키라고 하시는 분이 The science making machines do that would require intelligence if done by man 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지능이 있다는 걸 언제 알지? 사실 그것을 듣고 이해하는 것 자체도 지능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기계가 한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놀랍겠죠. 자, 인간이 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지능이 가장 필요 없는 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자는 거? 지능이 필요할까? 단순 반복 노동도 지능이 크게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숨쉬기, 그지? 되게 동물들도 지능이 있어요. 지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큰 지능을 필요하지 않는 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민스키는, 되게 신기하게 여러분들 조금 이따 보시게 되겠지만, 인간이 했을 때,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머신을 만드는 가장 좋은 예로 생각했던 게 되게 신기한 게, 팔이, 무의식으로 살기도 지능이 필요 없지. 팔이에요, 팔. 예를 들면, 지금 이 앞에, 뭐라 그래야 돼? 뭔가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인지해. 그래서
얘를 보고 들어 올리는 거조차도 사실은 지능이 필요해요. 무슨 지능이 필요해요? 이것을 인지하는 이 시각적으로 들어온 정보를 프로세스를 하고 위치를 이해를 하고 팔을 뻗어서 얘를 들어 올리는 것 자체도 사실은 지능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여러분의 브레인이 없으면 사실 이거 못하지. 근데 여러분들 브레인이 내가 이걸 들어 올리고 싶어. 그러면 내 팔과 시각과 이 모든 것을 코디네이트해서 그 액션을 하는 것 자체를 엄청나게 지능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뭐 그분은 마빈 맨스키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 학자세요. MIT 오픈 코스웨어에 가면은 마빈 민스키의 수업을 공짜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시면 이 마빈 민스키 수업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심심하면 사실 제가 결석한 이 수업에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수업 한 번 올 때마다 120만 원 버는 거다.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근데 더 좋은 거는 하버드나 콜럼비아, MIT, 스탠포드 여기 수업들이 온라인에 공개된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버드까지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공짜로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궁금하지 않아요? 쟤네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비싸게 1년에 1억씩 되는 학비를 내면서 학교를 다닐까? 궁금하지 않아요? 가서 들어보는 거지, 우리는 공짜로. 저는 가끔씩 심심하면 다른 학교 수업들을 많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MIT에서 강의하신 민스키 교수님이시고요. 그 메카시는 스탠포드에 있었어요. 스탠포드에서 그분의 정에 따르면 The science and engineering of making intelligent machine, especially intelligent computer programs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a similar task of using computers to understand human intelligence, but AI does not have to confine itself to method biologically observable. 되게 신기하죠? 뭔가 AI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플러스 AI가 사람의 지능을 이해하는 것. 이 AI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램. 이것들을 만드는 것. 근데 우리가 진짜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제 이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분께 연구 조교를 시켜요. 그 연구 조교님께 뭘 해오라고 만들고 뭔가 타스크를 줘.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네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예를 들면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에서 관계가 어떻게 유실되어 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좀 찾아와줘 라는 연구 조교한테 과제를 줬을 때 그럼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들 전달을 해야 되는 건데 기계가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지능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눴던 거거든요. 지능은 그럼 뭐야? 인공지능은 무엇인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나눴어요. 그리고 AI는 그래서 이제쯤 만들어졌을 거야. 근데 지능은 또 뭐지? 지금 가짜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도대체 지능이 뭔지 사람들이 헷갈린다. 혹은 내가 그대로 지능을 잘 알고 있었던 걸까?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뭔가 내가 기말 페이퍼를 썼을 때 지능이 있는 것 같아. 혹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원자로 구성된 이 생물체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고민을 할 때, 혹은 글을 읽을 때, 기타 등등 우리가 내가 지능을 가졌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이게 지능의 전부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처음으로 기계가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게 뭘까요? 혹시 슬라이드를 다운받으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자, 추측, 샤우팅 한번 해볼게요. 가장 먼저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계가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만든 게 언제였을까?
보통 학생들이 쓰는 되게 답반이 있어요. 엘렌 튜링, 틴인. 아니야,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조금 더 시계를 옛날로 돌려보자. 진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뭔가 기계인데 인간의 지능이 가진 거를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체스 기계. 그럴 수 있죠. 계산기. 그렇지, 내가 피싱하고 있었어. 계산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계산기가 언제 처음 나왔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계가 해. 그러면 기계도 지능이 있는 것 같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부르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그 의도를 실현했던 것은 훨씬 더 길어요, 역사가. 전화기의 발명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재밌네요. 전화기는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기에는 지능 자체를,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도 하긴 지능이 필요하긴 하지. 이 얘기는 좀 다음에 다시 할게요. 좋은 예를 주셨어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항상 묻거든요. 그럼 교수님, 자동차도 AI예요? 계산은 반복 노동이지만 기계가 계산을 할 수 있다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 언제였을까요? 최초의 계산기. 사실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최초의 계산기입니다. 인류 역사상. 몇 년도? 슬라이드 뒤로 넘기면 안 돼. 그 뒤에 있어, 답이. 자, 그래도 아까 올려줬나, 이거를? 빼고 올렸어야 되는데. Probably I gave you. 일장일단이 있어요. 슬라이드를 먼저 공유하면 내가 서프라이즈를 할 수 없어. 근데 서프라이즈를 못하겠네. 답을 공개했나,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세요. 이걸 만든 사람. 파스칼이셨어요. 1642년. 파스칼린이라고 하는 것을 심지어 18살에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몇 살? 이런 질문을 하면 저도 같이 뜨끔해요. 왜냐면은 나 18살 때 저런 거 만들고 싶은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파스칼은 18살 때 세계 최초로 계산하는 기계를 만듭니다. 파스칼이 이걸 혹시 왜 만들었는지 아는 사람? 18살짜리가 1642년 17세기 중반에 이걸 왜 만들었을까요? 굳이 18살 때 이게 왜 필요하지? 혹시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시면 더 놀랄걸요? 그러면은 내가 더 작아져요. 아는 친구 있나 본데? 막 타이핑하고 있어. 추측도 괜찮아요. As always. 오! 아버지 맞아요. 윤주원 학생님 알고 계시네요. 학교 계산 과제 쉽게 하려고. 그것도 가능하겠지. 우리 애들 지금 요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아버지가 회계사셨어요. 근데 아빠가 세금 계산하는 거를 쉽게 해주려고 이걸 만들었어. 파스칼은 18살 때 천재였던 것뿐만 아니라 효자이기까지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자, 지금 시간이 좀 돼서 우리가 그러면 파스칼의 생각하는 갈대다를 마지막으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쉬고 저희가 3시에 다시 모여서 수업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놀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영문과 학생님들 다 살려주셨어요. 다는 아니고 영문과 40명 정도 MT를 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와, 나 좀 전까지만 해도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자, 그럼 컴퓨터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이거 사실은 요즘 학생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질문 아니에요? 컴퓨터는 언제 만들어졌지? 제가 대과에는 2021년 처음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컴퓨터 언제 만들어졌지? 최초의 컴퓨터 이름은 샤우팅? 애니악이죠. 너무 잘 알고 있지. 정말 요즘에는
컴퓨터의 역사에 관한 저희들이 상식이 굉장히 풍부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믿거나 말거나 2021년에는 물론 그때는 신입생 필수 교양이 아니었어요. 그냥 핵심 교양이었고, 야, 진짜 그때 2001, 2학번부터 듣고 있었어요. 1, 2학번부터 1학번까지 한 10년에 걸친 학생들이 그 수업을 같이 듣고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그때는 애니악을 최초의 컴퓨터라고 사람들이 잘 몰랐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들어보셨을까요? 지금 실제로 이 상상을 해본 거 있죠. 아, 우리가 이런 계산할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한 기계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Analytical Engine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한 어떤 구상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이 러브레이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세계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왼쪽에 서 있는 사람이 마베지라고 이 엔진 자체를 처음에 디자인, 상상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설계 모형 같은 것들은 뭐 요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나온 게 1837년이지만 실제로 애니악이 나오고 컴퓨터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뭐 다 아는 얘기일 테니까 이건 사실 애니악은 아니에요. 컬러슈스라고 저희가 당시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암호 해독기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애니악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죠. 아이고 죄송해요. 슬라이드에 가려졌어. 1946년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거는 괜찮네. 1946년에 ENIAC이라는 Electronic Numerical Integer and Computer라고 하는 것이 처음 만들어졌고 이때 이제 컴퓨터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고 실제로 세계 최초의 컴퓨터라고 불리우는데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컴퓨터라고 하면 믿기 좀 어렵지 않으세요? 뭐가 이상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컴퓨터래. 뭐가 이상하지? 저게 컴퓨터라는 게 여러분들 쉽게 납득이 되세요? 내가 2021년에 대과인 수업에서 이걸 처음 학생들한테 컴퓨터야 하고 보여줬더니 우리 학생들이 말도 안 돼요. 저게 어떻게 컴퓨터예요? 그죠? 모니터가 없어. 화면 스크린도 없어. 여러분 사실 컴퓨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화면 스크린 아니에요? 그죠? 우린 패드 세대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키보드는 그래 없다고 치자. 근데 모니터도 없으면 솔직히 그 출력을 어디서 보지? 그죠? 출력 장치는 따로 있었고 실제로 이게 당시에 프린스턴에 있던 한 방에 설치됐던 컴퓨터인데 보시면 정말 수많은 코드들이 있어요.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해서 계속 바이너리 시그널을 주고받는 것이 이 컴퓨터의 전신이었어요. 지금 요분 잘 아시죠? 앨런 튜링. 아까 앨런 튜링 얘기 나왔었는데 뭐 요즘 영화도 나오고 이래서 굉장히 앨런 튜링이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지금 앨런 튜링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상이 돼요? 우리 학생들이 컴퓨터가 만약에 이만했었어야 돼. 그리고 아까 그 앨런 튜링처럼 앉아서 코드 하나씩 넣었다 뺐다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을까? 안 듣겠지. 귀찮아서. 지금 화면에 앉아서 그냥 누워서 보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도 힘들 텐데 사실은 예전에는 컴퓨터를 개인이 있기가 어려웠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가 이렇게 방 하나의 사이즈가 필요한 공간이다라고 하면 사실 컴퓨터를 소유하기 굉장히 어렵죠. 알렌 튜링을 혹시 알고 계셨던 친구들이 계실 텐데요. 뭘로 유명해요?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오는 암호 해독가 성적 취향 때문에 유명해지셨을 수도 있고 영화 때문에 나와서 암호 해독으로 나왔고 튜링 테스트를 알렌이 개발한 거라서 맞아요. 애니그마라는 영화도 나왔어요. 사과? 사과는 뭐예요? 알렌 튜링이 유명한 사과 일화가 있어요? 최민 학생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과 하면 전 뉴턴의 사과밖에 몰라서. 혹은 스티브 잡스의 사과, 애플. 사망하신 이유.
오케이. 아, 깜짝이야.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앨런 튜링이 굉장히 천재적인 수학자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앨런 튜링이 머신은 뭔가 인스트럭션 테이블을 굉장히 많이 줘야지 일을 할 수 있다. 아, 되게 신기하네. 아무튼 그 game of chess may perhaps be rather suitable for this purpose. To move up the machine, opponent will automatically provide the contact. 라고 해서 실제로 이 체스 게임을 컴퓨터랑 사람이랑 했으면은 IQ 테스트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애플 사과 로고가 앨런 튜링의 사과에서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대요. 전 몰랐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봤던 이 애니악 얘랑 체스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뭐라 그럴까 거의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죠. 사고의 엄청난 전환이었어요. 실제로 앨런 튜링이 지금까지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로 남겨져 있는 것은 물론 그분이 했던 많은 업적들 때문이고 나이팅게일도 비슷해요. 나이팅게일이 백의 천사로서 그 간호사 역할을 하시면서 했던 헌신적인 모습들도 중요했겠지만 실제로는 아까 그 로즈 차트로 정말 수많은 생명을 데이터 분석 하나로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고 당대에 앨런 튜링은 실제로는 이 논문을 하나 썼어요. 1950년에 마인드라는 저널에 논문에 나왔는데 이 필압 마인드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게 Quarterly Review of Psychology and Philosophy라는 저널에 나왔어요. 근데 어이구 죄송해요. 요 하이라이트가 사실은 그 윗줄에 가야 돼. Can machine think?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나? 우리가 아까 전에 지능을 이야기했을 때 지능은 이러이러한 것 같아. 근데 기계는 사고를 할 수 있나? 제가 이 질문 여러분한테 여러 번 던졌던 것 같아요.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기계가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기계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앨런 튜링은 일약 이 질문 하나로 슈퍼스타가 됩니다. 무슨 기계가 생각을 해. 이게 이 심리학과 사회학 저널에 출판이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 철학자, 수학자들이 들러붙어서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사실 그러면서 이제 머신의 IQ를 테스트해보고 싶으셨고 기계는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계는 생각을 한다? 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이 앨런 튜링이 정말 너무나도 혁신적이게 인공지능의 출발점을 낳았어요. 사실 그렇죠. 생각하다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기계가 생각을 한다 안 한다 답을 할 수가 있겠지. 너무 중요한 질문이야. 근데 이 질문 하나로 되게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신 거예요. 기계는 그럼 생각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생각의 슈퍼스타는 누구야? 데카르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그 데카르트가 사용하던 생각하다라는 이것이 기계한테 적용을 될 수 있을까? 그것조차 못하면 우리가 생각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정도의 다양한 이제 파생 질문들을 감정의 영역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야기를 하게 돼요. Can machines think? 사실 앨런 튜링이 당대에 어마무시하게 유명한 수학자였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Can machines think? 이 굉장히 재기발랄한 질문을 던져서 그래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이 앨런 튜링 이야기를 할 때 역사상 유명해진 사람들, 혹시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짧은 인사이트를 남기죠.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긴 사람들도 역사의 이름을 길이 남기십니다. 지금 몇백 년간 우리가 앨런 튜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앨런 튜링은 감히 아무도 해보지 않은 질문을 했어요. 기계가 과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질문 하나 때문에 기존에는 아까 계산기를 만들었었죠. 기계는 계산을 도울 수 있는 툴을 만들 수 있어. 그건 할 수 있지. 근데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automatically 컴퓨팅하는 엔진을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기계처럼 만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알렌 튜링은 연산 기계를 만드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프로그래밍의 시대로 전환을 해줍니다. 즉 우리가 프로그램을 되게 잘 짜놓으면 이 기계가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을 거야. 밑에 뭐 영어로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Turing posed a parlor game, 이 대화 게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대화 게임을 잘 만들 때 이 기계는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응답을 하는 사람이 기계인 줄 몰라. 그러면 우리는 컴퓨터가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에 따르면 사실은 GPT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제가 Chinese room example을 만들거든요. 다음 시간에 머신러닝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이 어떤 패러다임에 대한 갑론을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선은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알렌 튜링이 기계를 사람과 대등한 지능을 가진 존재로 부상시키고자 하는 인류 역사의 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페이퍼에서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결국 1956년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학회가 열려요. 조금 놀랍지 않나요? 아까 어떤 친구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AI, 1956년에 세계 최초의 AI 컨퍼런스를 만들기 위해서 학자들이 모여서, 아까 봤던 메카시, 민스키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세계 최초의 AI 학회를 하게 되는데, 그 학회를 위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걸 처음 만듭니다. 여기 보이시면 1955년에 그래서 이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단어가 세계 최초로 등장하게 돼요. A proposal for the Dartmouth Summer Research Project on Artificial Intelligence. 그 전까지는 뭔가 프로그래밍, 컴퓨팅이라고 불렸던 영역에서 뭔가 인공적인 지능을 만들고자 하는 분과 학문이 새로이 생기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자, 아까 우리가 1946년에 방만큼 커다란, 지금 제 연구실보다 큰 것 같아요. 제 방만큼 커다란 컴퓨터를 가지고 생각하는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등장해요. 1950년에. 46년에 컴퓨터가 나오고 4년 뒤에 그걸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뭔가를 만들면 좋겠어. 프로그래밍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는 튜링의 페이퍼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다양한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보자 라고 매니페스토를 하나 발표하게 돼요. 이때 학회에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말했던 계산 기능도 있어야 되고 학습 능력도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스스로 지능을 확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계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던 게, 제가 시간 관계상 앞에 장은 1부터 5까지는 빼고 이 매니페스토 나중에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abstraction, 우선 추상화하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 학회에서 최초로 AI를 고안했던 학자분들이 했었던 가장 특이한 아이디어가 랜덤니스가 있어야 되고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아니, 왜 지능에 abstraction은 우리 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지 잘 알겠어. 혹은 인간 지능처럼 human intelligence에서는 다른 동물들이 가지지 않은 abstraction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사랑, 혹은 뭐 수학, 사회학, 역사학, 기타 등등의 우리는 좀 더 추상적인 개념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간이 가진 어떤 지능만큼의 훌륭한 지능이 있으려면 앱스트랙션도 필요해 라고 하는 건 알겠어. 근데 랜덤니스도 있어야 되고 크리에이티비티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사실 굉장히 좀 획기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 민스키 아저씨, 제가 책을 뽑아 놓겠다고 하는 걸 깜빡했는데, 어디 갔어?
죄송해요. Society of Mind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네. 근데 어쨌든 그 책에 보면은 굉장히 이 마인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벌써 46분이라서 최초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들자 했을 때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기계가 움직이는 사람의 행동과 비헤이비어나 모션과 지적 능력을 함께 탑재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쉔키봇은 여러분 좀 뭔가 인공지능이라는 모습으로 보여지시나요? 올드 AI의 예요. 얘를 보고 인공지능의 뭐 예전에 전통적인 인공지능 모습 중에 하나야 라고 말하면 저게 어떻게 인공지능일까? 라고 여러분들 의아해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66년부터 1972년까지 이 달파라고 하는 사실은 국방부에서 연구 펀딩을 받아가지고 만든 기계였어요.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것조차도 기계였고, 혹은 뭔가 이렇게 이 마이신이라고 하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컴퓨터 기계가 처방 약사예요. 이 약사한테는 내가 이러이러한 심통을 말해주면 너는 이 약을 먹어야 돼.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게 되는데 그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순서도에 따라서 응답이 정해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다 early version의 AI거든요. 1956년에 다트머스에서 AI 학회가 처음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로 한 20년 동안 AI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를 만들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불과 60년 전에 어마무시하게 발달된 인공지능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발전된 인공지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가 약간 피부로 체감하시게 될 것 같아요. 역대급 예산이 투입된 프로젝트들 중에 하나였고, 아까 마빈 민스키 Artificial Intelligence의 정의를 만들었던 마빈 민스키 교수님이신데요. 죄송해요. 마빈 민스키가 지금 좀 젊은 모습인데, 제가 동영상에서 본 수업 영상에서 굉장히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모습이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마빈 민스키가 진짜 웃긴 게 처음 만들고 싶은 게 이 민스키의 암이에요. 민스키의 팔. 그래서 뭔가 이 보시면 children이 블럭이 있는데 로봇한테 말하는 거야. 저 블럭을 주워 올려. 이 로봇을 너무 만들고 싶었는데 로봇을 전체 다 만들지도 못해요. 팔만 만들어요. 이 팔 하나를 만드는데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도 좀 귀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MIT 뮤지엄이 있어요. MIT에 가시면. 그래서 MIT 뮤지엄에 가면 사실 오른쪽에 사진은 제가 찍은 거예요. MIT 뮤지엄에 가면 저렇게 팔이 있어요. 민스키가 당시에 개발했던 천문학적인 연구비가 투입된 팔이 있는데 저 팔은 프로그래밍 베이스예요. 무언가를 보고 인지를 하면 뭔가 움직여서 이걸 들어 올려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안에 짜져 있는 팔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가셔도 볼 수 있어요. 1층에 가면 MIT 뮤지엄 1층에 항상 굉장히 자랑스럽게 전시돼 있어요. 저게 초기의 인공지능 모델이에요. 뭔가 여러분들 상상하던 것과 너무 다른 모습 아니에요? 저걸 가지고 옛날에 인공지능은 이랬대 라고 하면 여러분들 약간 코웃음 치지 않을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GPT, 알파고 이런 애들인데 근데 당시만 해도 저게 진짜 혁신적이었고 보시면은 같이 MIT에 가보면 MIT에 얘 키스맷이라는 로봇도 있어요. 얘는 조금 더 후반에 1996년에 개발된 애인데 훨씬 더 후반인데 얘는 아기를 보는 보모 로봇이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대관 수업 때 하면 우리 애들이 항상 그래요.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키스맷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다른 시간에 표정이 있어요. 예를 눈이 올라가. 그러면 막 반가움, 귀가 이렇게 이렇게 즐거움, 이런 표정을 16가지 얼굴을 바꾸게 함으로써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AI들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베이스로 사람이 하는 무언가를 흉내내거나 따라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엘라이자나 마이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베이스였거든요. 그거를 QR코드를 찍고 들어가셔서 엘라이자랑 한 2분 정도 수다 떨어보시고 느낌을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엘라이자가 기계 같아요? 사람 같아요?
뭐 GPT에 비하면, GPT-4에 비하면, 뭐. Are you sure about that? 맞아요. 갑자기, 굉장히, 이렇게 뭔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입력과 관계없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맞아요. 이 엘라이자는 진짜 신기하게 앞에서 보셨던 순서대로 대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본에 안 써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엘라이자가 답변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죠. Are you sure about that? Or let's talk about you. 그런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해요. GPT랑 비교해서 진짜 소통이 안 되죠. 요즘 애들이랑 비교하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AI 엘라이자가 소개됐을 때 사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컴퓨터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챗봇을 만들어서 사람을 속일 수 있으면 우리가 기계도 그럼 지능이 있는 거지 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조금만 써보면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앞에 나왔던 마이신도 마찬가지고 쉔키봇도 마찬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성공적이지가 않았어. 뭔가 파라나에다 지금 우리가 몇백억을 쓴 거야. 근데 심지어 이 애들 장난감 블럭조차 제대로 못 들어올려. 이러다 보니까 사실 AI는 생각보다 고전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AI First Winter라고 하는데 56년에 되게 활기차게 컨퍼런스까지 진행을 하고 야심차게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수주하고 다양한 펀딩들이 들어오게 돼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결과가 별로인 거죠. 그래갖고 약간 뭔가 전반적으로 AI를 연구하던 사람들도 떠나요.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도 끊겨요. 그런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서죠. 그러니까 제프리 힌튼, 토론토 대학의 제프리 힌튼, 그러면 아니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마빈 민스키 같은 몇몇 분들이 AI에 대한 연구를 끊이지 않고 하고 계시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story of AI is consists of success and failures, variations and naysayers. 56년에 혹은 55년에 AI라는 단어가 처음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희망에 부풀었고 많은 사람들은 동시에 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갑론을박 이야기가 되게 많아지고 한때는 미친 듯이 연구비가 쏟아지고 어떨 때는 완전히 가뭄이 오듯이 연구비를 한 개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끝까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AI의 성공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I 예시 좀 던져주세요. 오늘 여러분이 쓴 AI 뭐 있어요? 시리 썼습니다. 쇼핑몰 AI 챗봇 썼습니다. AI 챗봇 요즘 진짜 많아요. 뭐 최단거리 동선 확인해보고 이런 거 쓰셨나요? GPS? 연말 여행 계획 짤 때도 GPT를 써요? 오, 번역기 딥L이라는 번역기를 사용했어. 제미나이랑 수다를 떨으셨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해주는 거에 따라서 나는 또 클릭을 했습니다. 릴스 알고리즘, 그렇죠. 파파고도 사용하셨고 네이버 지도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손글씨 인식기, 우리 다운조교님께서 예제를 만들어줬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인공지능의 기술이 활용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아까 시리 쓰셨다고 하셨죠. 그것 역시도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이고요. Automatic Driving System 역시 마찬가지고 Recommend System, 아까 릴스 추천리즘, 아니면 유튜브 알고리즘 이런 것들 모두 다 Customer Cluster, 여러분들이 받는 광고 메일 이런 것들도 사실은 백엔드에서 많은 AI에 의존한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미 이 수업에서는 제가 지난 학기부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줬던 것 같은데 이 성공적인 옛날 방식의 프로그래밍 베이스 인공지능과 지금 이런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New AI, 새로운 진짜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제로 AI가 꺾여요. 90년대 중반 넘어가면. 왜 그럴까? 좀 궁금할 수 있는데 그 꺾이는 이면에는 머신러닝이 또 엄청나게 빠르게 킥잉을 하고 있어요. 구글 앵그램 트렌드인데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의 파트가 사실은 이 머신러닝으로 이전을 해왔어요.
기계학습이라는 기법인데 이 기계학습은 지난 시간에도 살짝 뭐 계속 이야기를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한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빅데이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빅데이터는 사실 인터넷 덕분에 가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희가 인터넷을 1989년에 처음 월드와이드 웹이 세계에 소개가 되고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데이터를 한 번도 역사에 기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역사에 데이터를 남기지 않죠. 그런 사람들이 데이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이런 기술들이 너무너무 빠르게 발전되고 있어요. 제가 우리 사회학과 학생들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2024년에 여러분들께서 대학에 입학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보다 더 멋진 시대에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없어. 물론 내년에 또 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왜냐면 진짜로 역사상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인류 역사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200년 전에만 태어났었어도 지금의 삶은 불가능하죠. 너무 당연히. 라이프 익스펙턴시 너무 다르고요. GDP도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 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IBM 발전 속도가 보이세요? 근데 지금 1997년 여러분들 다 아신 알파고가 1916년이었어요.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이 게리랑 딥블루의 대전은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지. 어떻게 기계가 사람을 이기냐? 그리고 게리는 진짜 가슴 아파하고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딥블루를 만든 사람, 이 머레이라는 사람이고요. IBM. 그 딥마인드 알파고를 만든 사람, 데이비드 실버가 여기 있고 게리가 가운데 있어요. Artificial Intelligence 큰 컨퍼런스 중에 2020년에 특별 세션으로 이 사람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이 컨퍼런스에서 사실 제가 제일 만났던 exciting한 사람은 이 세션이었어요. 혹시 아는 사람 보이세요? 이분이 제프리 힌튼 서 계신 분. 왜냐면 허리가 아프셔서 앉질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한 번도 안 앉으세요. 서서 학회를 하시고 계시고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 Thinking Fast and Thinking Slow를 쓰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은 뉴럴넷, 지금 우리가 많이 쓰실 우리 다온 조교님께서 딥 뉴럴넷 영상 만들어 주셨는데 뉴럴넷을 진짜 AI 윈터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를 하셔서 지금 모든 AI의 그 딥러닝, 뉴럴넷 이런 것들이 거의 근간이 이루고 있거든요. 그 연구하신 분인데 제프리 힌튼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The best way to understand a complex system is to build one.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컴플렉스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들어봐.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을 말로 백날 떠들어봤자 진짜 여러분들이 자기 프로젝트 하나 해보는 거, 내가 코드 하나 짜서 프로젝트 하나 해보는 거, 그거를 따라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기계한테 지능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만들다 보니 사람의 지능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크게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렌 튜링이 1947년에 게임 오브 체스를 프로포즈하고 실제로 1997년 50년이시나 죄송해요. 50년 페이퍼가 47년 페이퍼였네. 1947년에 1997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걸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봤겠지만 The Turk이라는 어떤 게임이 마술사가 이런 걸 한 적이 있긴 있었대요. 그래서 fake chess playing 게임인데 머신인데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때는 1770년에는 사람이 들어간 눈속임으로 기계와 사람이 게임을 했었는데 1997년이 되면 진짜로 기계와 사람이 경기를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게리가 졌어요. 근데 게리는 세계 최초로 진 거죠. 자기 평생에 체스 게임에서 져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파고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딥블루와 딥마인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게리를 이겼던 딥블루는 프로그래밍 베이스, 체스발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말을 움직여야지 네가 이길 확률이 이렇게 커져 라고 하는 룰 베이스로 짜여진 프로그램이었고, 알파고는 그냥 데이터를 주고 네가 패턴을 찾아봐. 바둑 경기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스스로 그 안에서 이길 수 있는 패턴을 찾게 하는 진정한 learning 기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old AI와 new AI를 나누는 가장 큰 분기점은 학습 바탕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학습을 한다는 것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기억하셔야 될 이거 하나라고 요약하시면 돼요. 프로그래밍 knowledge를 하던 인공지능에서 프로그래밍 러닝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전에는 knowledge를 주입하던 거였다면 지금은 배우는 방식을 주입합니다. 돌리지 2시간 연속 이렇게 수업을 빡세게 하니까 자, 한번 잠을 깨는 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계는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고안한 테스트가 튜링 테스트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튜링 테스트를 잘 알고 있고 실제로 해보신 분 계세요? 튜링 테스트를? 자, 저 링크를 제가 걸어놓긴 했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볼게요. 38%가 나왔습니다. 뭐 좀 좋지? 50% 나왔습니다. 50%. 75%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사실 약간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이제 역발상인 거예요. 이 Virtual Turing Test는 이걸 보고 사람인지 통계할, 그렇지. 왜냐면 사람이 시험을 봤는데 사람이 100점을 못 받는 거야. 이건 뭐지 그러면? 아까 저기 우리 서인범 학생 어떻게 할 거야? 38%래요. 그럼 기계가 나머지 62%일까요? 애매한 거죠. 사실 이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겠지만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에 인간을 노출시키게 돼요. 50% 나왔으면 진짜 선방하신 거예요. 88% 나왔습니다. 되게 높게 나왔는데? 아니 근데 이걸 진짜로 너무 이렇게 100점 못 받았다고 막 아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보시면은 look at the scene, answer the question, where is the cup? 사실은 틀리지 않아. on the mat 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근데 to the left, to the lamp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on the table 이것도 말할 수 있어. 그리고 in front of the chair 이건 진짜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 거를 고르거나 to the left of the lamp 이러면은 뭔가 이상한 거야. 기계가 봤을 때는 사실은 그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accurate 하잖아. 튜링 테스트 88%가 우리 방에서는 지금 이 수업에서는 이 분반의 최고점인가 보네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38%를 받거나 뭐 한 50% 받으셨으면 뭔가 애매모호하게 혹시 설마 서인범 학생 이거를 막 in front of the chair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내가 우리 조교님한테 지금 컵이 어디 있어요? 말했는데 의자 앞에 있어요? 이러면 되게 오해할 만한 상황 아닐까? 되게 이상하게 말해주지 않은 건가? 그러니까 사람이 응답할 때 안 할 법한 답을 고르면 얘를 기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 이런 것도 웃기지. 야, 조는 어디 서 있어? 이러면 response A는 left of the tree. 야, 트리 왼쪽에 있어. 흰색 차 옆에 있어. 근데 사실 이거는 되게 애매해. 맞아. 또 이게 언어의 장벽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근데 사람들이 티피컬하게 이런 대답을 하니까 그 응답에서 멀리 떨어진 대답을 하는 사람들을 기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That's accurate description of what's going on. 지금 이 화면에서 보는 걸 설명하는 걸로는 괜찮지. 아니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의자 앞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테이블 위에 있는 것도 맞아. 매트 위에 있는 것도 맞고 left of the lamp도 맞아. 사람들이 티피컬하게 응답하는 문화적 암묵지와 너무 달랐던 것이죠. 최대한 가까운 듯한 있는 곳에 대답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바텐더 이그젬플 봤어? 근데 바텐더 이그젬플을 보면 이 바텐더가 어딨어? 라고 물어봤을 때 behind the bar, in front of the blackboard 이랬을 때 블랙보드에 더 가까이 있어도 바 뒤에 있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아무도
뒤에 있는 물체 앞에 누가 있어라고 막 응답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컴퓨터가 봤을 때는 둘 다 굉장히 액큐레이트한 거라서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두 번째를 답하면 기계, 첫 번째를 답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이런 느낌 안 받으세요? 이 튜링 테스트를 큰일 날 뻔했어. 끌 뻔했어. 웨비나를. 튜링 테스트가 굉장히 신기한 게 굉장히 역설적으로 일반화된 답을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뭐 강요까지는 아니지. 틀리면 되지. 38% 받으면 되는 건데 근데 다르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튜링 테스트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 학계에서는 여러분 기말 페이퍼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기말 페이퍼 제출하실 때 블랙보드에 올리시면 표절 검사를 저희가 자동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A4 10장짜리 뭘 올렸다? 근데 그 중에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쓴 문장을 3단어 연속 이상을 가져오면서 인용 부위를 안 붙인 거 맞죠? 5단어인가? 그러니까 한 문장 5단어 연속 혹시 조교님도 잠시 찾아줄래요? 표절의 그 근거? 근데 제가 3단어인지 5단어인지 지금 되게 헷갈리는데 다른 사람들의 문장을 몇 단어 이상을 연속되는 것을 가져오시면서 참고문헌을 달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걸 표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디텍트를 하는 방식은 굉장히 쉬워. 세상에 퍼블리시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와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논문을 비교를 해서 같은 단어가 연속적으로 몇 번을 등장하는데 거기에 인용구가 안 붙었다. 그럼 걔는 다 그냥 표절로 뜨는 거예요. 근데 AI는 애매해. GPT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진짜 판단하기 어려워요. 지금 이것도 좀 어려운데 이거 한번 다음 테스트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To his watch. To his watch라는 시예요. 이거는 인간이 썼을까 기계가 썼을까? 근데 사실 사람이 중문과 사람이 썼어요. 홉킨스라는 시인의 진짜 시야. 애매하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교수님 또 낚으려고 해서 내가 기계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사람이 쓴 건지 기계가 쓴 건지 되게 헷갈린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쓰셨습니다. 자, 다음 시 볼게요. 이거 어때요? 사람이 썼을까? 기계가 썼을까? 조교 찬스. 재밌잖아? 우리 잘 졸리니까. 혜빈 조교님 이거 사람이 썼을까요? 기계가 썼을까요? 혜빈 조교님? 서혜빈 조교님. 기계가 쓴 것 같아요? 왜요? 음성으로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연서님은요? 연서님은 업뮤트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기계가 쓴 것 같아요? 사람이 쓴 것 같아요? 저도 기계가 쓴 것 같습니다. 왜요? 음, 약간 봤을 때 조금 줄바꿈이 이상해가지고, 기계가 음, 쓴 것 같다. 네네.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 말고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너무 재밌어, 나는. 신기하죠? 실제로 사람이 썼어요. 사람이 약간 기계처럼 보이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람이 쓴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뭔가 기계가 썼을 법한.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 캐피탈이랑 로어 캐피탈이랑 이거를 바꾸셨고 로어 레터를 바꾸셨고 그리고 쓸데없지 않을 수 있는 괄호들을 인서트해서 가독성을 굉장히 떨어뜨리셨던 건데 사람이 쓴 시입니다. 너무 특이하고 이상하죠 지금. 이건 어때? 기계 플러스 사람, 기계 vs 사람. 단어에 나열이 많아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쉽다고 말한 것은 이 시가 누가 썼는지 판단하기 쉬운 게 아니라 신은경의 성격을 알면 답을 맞추기 쉽다. 이 뜻이었어요. 코카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단어 순으로 나열한 것 같아서 기계가 뽑아낸 데이터일 것 같다. 그리고 설마 제가 시를 3개를 가져오는데 3개 다 사람이 쓴 걸 가져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 개쯤은 기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기계가 쓴 거 맞습니다. 되게 애매하죠. 사실은 되게 신기하게 이게 기계가 썼는지 사람이 썼는지 이렇게 맞춰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으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보고 보시라고 할지 사람이라고 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너무 역설적인 거죠. 왜냐면은 사람이 쓴 건데 사람인 걸 검증해야 돼. 저희 그 대과인 수업해 주시고 있는 다른 교수님께서 교육공학 전공이신데 논문을 서밋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논문이 표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절이 아니라 GPT가 썼다고 하신 거예요. 진짜 그분이 쓰셨는데 영어 논문이었는데. 그래서 GPT 그거에 걸렸어요. 근데 말도 안 된다. 내가 썼다. 이래서 다시 한번 원어민을 이제 고용을 하셔서 라인 바이 라인 원어민이랑 고쳤어요. 그래도 뭐라고 하냐? GPT가 썼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내가 사람인데 사람이 썼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너무 역설적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근데 정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기계가 사람인지 기계가 지능이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한다고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이제는 사람이 사람인지 검증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도출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우픈 시츄에이션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인공지능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데는 실제로는 뭐가 있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결국 머신러닝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실제로 기계는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죠. 챗GPT 검사 도구도 되게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간, 이제 저희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좀 전에 이 시는 GPT가 썼고, 아니, 죄송해요. GPT가 아니라 기계가 썼고, 이거는 사람이 썼고, 얘도 사람이 썼어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아니, 자서전적 에세이 쓴 거를 꺼내봅니다. 파일을 오픈해 사람이 텍스트를 산출해 기계 vs 사람을 실제로 연습을 해볼 텐데요. 무엇을 할 거냐면요. 여러분 자서전을 GPT한테 복붙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GPT한테 그 안에서 10개의 특징을 추출해줘. 10줄로? 아니 10개의 피처를 뽑아줘. 라고 말해주세요. 죄송해요. 짧게 쓴 친구들은 10개까지 뽑을 게 없을 거야. 뽑아지려나? 자,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10개를 추출해 주신 거를 혹시라도 몇 분만 그게 막 되게 센시티브한 이슈를 담고 있지 않으면 슬라이더 창에 샤우팅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몇 개만 좀 예를 볼게요. 사람의 글을 GPT가 어떻게 요약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출석 서베이 4번까지 올라온 거 맞습니다. 오! 출석 서베이 4번까지 올라온 거 맞아요. 맞나? 맞아요. 자, 지금 하시는 게 출석 서베이 5번이에요. 출석 서베이 5번은 이렇게 하자. 출석 서베이 5번은 여러분들의 자서전에서 추출된 피처를 복사해서 출석 서베이 5번에 붙여넣기 합니다. 되게 센시티브해서 쉐어링하기 어려우셔도 이제 했으면 좀 샤우팅을 해주실까요?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이 실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를 더 해야 돼, 우리가. 와우. 재밌네요. 가연 학생님의 10개의 키워드가 이렇게 뽑혔어요. 요약은 잘해요, 사실 GPT가. 뭐 잘한다 만다 뭐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프롬프트에 뭐를 적었었는지도 이렇게 하자. Q7번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Q6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창에다가 뭘 시켰는지. 왜냐면 지금 보니까 이게 한국어로 여러분들이 썼는지 아닌지 좀 독특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프롬프트를 입력한 뭐라 그랬지? 요구문. GPT한테 넣어준 요구문이 뭔지를 6번 서베이 질문에 넣습니다.
Interesting. 아, 그렇게 넣었어. Some people use English. I think that's the difference. 어떤 사람들 영어를 썼고 어떤 사람들은 한국어를 썼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GPT가 사실 영어를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 다음에 7번에 할 게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대화창을 하나 새로 여세요. GPT랑. 지금 이 대화창 말고 여러분이 이미 여기다는 이제 자소전 데이터를 줬잖아요. 새 창에서 가급적이면은 완전 새 창에서 GPT한테 이 피처 10개를 복사해서 붙여넣고 2쪽짜리 자서전을 써달라고 하세요. 그 2쪽짜리 자서전은 7번 칸에 붙여넣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들만 나온다고 합니다. 키워드 하나씩을 주제로 10개의 문단을 작성했다고 해. 되게 신기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GPT로 숙제를 하면 웬만하면 교수님들 눈치채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사람이 썼다, 사람이 쓰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도 어렵지만 사람이 쓰면 보통은 그렇게 안 쓰거든요.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문학적인 표현이 많아요. 지수님, 새 창에서 시작했는데 입시하고 원서에 가장 지적하던 자소서 형태 같다. 쇼윈도우, 단순 나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그지? 구체적인 예시가 부족해.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제 다른 수업에서는 너무 자기를 이제 그 수업은 저를 잘 아는 친구들이잖아요. 저랑 그래도 조금 더 지금은 대형 강의고 그 학생들은 저를 좀 많이 알아서 자서전 내용이 굉장히 풍부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되게 솔직한 내용들이. 우울하고 암울하고 슬픈 얘기들도 많은데 다 굉장히 밝고 내가 너무 착한 사람인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톤이 확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자서전에 신은경 교수님 제 수업에 제 수업을 3번째 듣는 학생인데 자서전에 이제 신은경 얘기가 막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GPT는 10개의 키워드를 뽑을 때 프로페서 신을 추출을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보니까 이 프로페서 신을 남자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저보다 글을 잘 쓰는 것 같기도 아니야. 영서가 더 잘 쓴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제 수업에 보스니아에서 온 학생이 있는데 걔는 미국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게 한국어라서 그런 게 별로 안 나타날 수도 있겠지 하겠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쓴 글, 물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애정을 갖고 쓰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겠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쓴 글이 훨씬 더 좋아요. 그 글을 쓴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 같으세요? 나 같지 않다라는 느낌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계와 사람은 물론 기계의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 왜 좋아졌는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글쓰기가 저는 훨씬 더 재밌거든요. 기계가 쓴 거를 저한테 내면 저는 읽고 싶지 않아요. Why would I waste my time? 그런데 맞아요. 뭔가 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들은 이 슬라이드 창에서 외치는 이 목소리도 너무나도 솔직하고 날것의 민낯의 자기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굳이 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GPT보다 훨씬 똑똑한, 아까 GPT가 저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IQ 126인데 여러분들의 글쓰기가 훨씬 더 재밌고 살아있고 인간답고 제게는 훨씬 더 읽고 싶은 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과제 다음 주 11일 낮 12시까지라서 늦지 않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너무 반가웠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